신흠의 시조 방옹시역 전체 30수 중에서 제1수부터 제8수까지. 자, 전체 주제는 자아의 굳건한 의지를 다짐하는 거라고 일단 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 이 작품은 작가가 개축옥사에 연루되어 체포된 뒤 사흘 뒤 방귀전, 쫓겨났어. 어디로? 농촌으로 돌아가라는 쫓김의 명을 받고 석방되기는 하지만 죄를 다스리는 것이 끝나지 않아 석 달 동안 서울 근처에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부모와 부모의 선영이 있는 김포로 갑니다. 자, 이 작품은 이 김포에서 창작된 작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갈 데가 없어 어디로 가야 되나 라고 하고 있다가 조카가 급히 주선한 4칸짜리 초가집이 완성되면서 숨을 돌릴 여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옹시여라고 하는 작품 전체 30수의 연시조를 창작하게 됩니다. 자, 1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세라. 시비를 여지 마라. 날 찾으리 뉘이시리. 밤중만 일편명월이 기벗인가 하노라.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 연시조라는 건 몰랐어도 이 작품은 몇 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문학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모의고사라든가 각종 시험에서도 곧잘 나오는 시조입니다. 이 방옹시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시조의 어떤 특성이 아닌 단형시조, 한 편의 시로서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잦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밑에는 현대어플이에요. 현대어플이고요. 위가 원문이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혀져라. 산촌. 화자가 있는 공간이겠죠? 자연이고요. 속세와 단절된 공간이다 라고 하는 건 어디를 보면서 알 수 있냐면은 여기 돌길이 묻혀있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돌길이 묻혀있다 할 때 돌길은 자, 속세와의 연결 통로예요. 근데 묻혀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화자가 있는 산이에요. 이게 이제는 김포가 되겠죠? 여기 이제 초가집을 이렇게 지었어요. 나름대로 조그맣게 4칸짜리. 자, 그럼 여기는 당연히 길이 있겠죠. 대문 있고 길 있고, 이 길에는 뭐가 있어? 대궐도 있고, 그 다음에 영의정 집도 있고, 좌의정 집도 있고, 많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또 길이 있다가 뭐가 내렸어? 눈이 내렸어. 눈이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 그렇지.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인다는 건 결국 뭐예요? 내가 이 속세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끊어졌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 내가 여기 살인문을 굳이 열 이유가 없죠. 내가 연들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내가 연들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인문 10이에요. 속세와의 연결 도구인데 열지 마라. 나를 찾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없을 것이야. 라고 해서 속세와의 단절감이다. 그러니 화자는 뭐 하겠니? 그렇지. 한 조각의 달만이 나를 비춰주고 있네. 나하고 친하네. 밤중만 일편명월이 한 조각의 밝은 달, 초승달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친구인가 하노라, 내 벗인가 하노라 라고 해서 자연 친화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일편명월은 친화의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속세와의 단절과 자연 친화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2수 볼까요? 공명이 그 무엇인고 헌신짝 벗은이로다. 전원에 돌아오니 미록이 벗이로다. 100년을 이리 지냄도 력구는 이로다. 자, 밑에 있는 현대어플에 보니까 자, 초장과 중장이 대꾸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까? 미록이라고 하는 건 고라니와 사슴이네요. 근데 웃긴 게 그것도 역시 임금님의 은혜래요. 자, 볼까요? 공명이 그 무엇인고 하니 공명이 자, 공명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귀공명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건 뭐야? 세속적 가치예요. 그 무엇인고? 바로 뭐다? 헌신짝 벗은이로다. 이 벗은이 할 때 이걸 우리가 이제는 사람을 나타내는 의존명사를 보고 헌신짝 벗은이 관형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헌신짝 벗은 사람이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 의존명사를 사람이 아니라 사물, 것이라고 본다면 헌신짝 벗은 것이로다. 한마디로 공명은 뭐야? 헌신짝과 같은 것이다. 비유법 쓰고 있나요? 전원에 돌아오니 누가 그런 가치 없는 것을 버리고 그러한 가치 없는 것을 버리고 내가 전원에 돌아오니 이렇게 되겠죠. 이건 자연 속에서의 삶이 되겠네요. 결국은 대립적인 시어를 사용해서 공명과 전원을 대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미록 고라니와 사슴이 벗이로다. 친구로구나. 뭐요? 대꾸법 쓰고 있죠. 100년을 이렇게 지냄도 내가 이런 속에서 100년을 이렇게 지낸다는 거야. 어떻게 지내는 거야? 속세를 떠나 부귀공명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지내는 것도 화자의 처지죠. 역시 임금님의 은혜이로다, 은덕이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결국 이 작품은 조금 복잡해요. 그죠? 비유법이 사용되고 있고요. 대립적 시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충에 대한 다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전원에서의 한가로운 삶과 임금의 은총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수 보겠습니다. 초목이 다 매몰한제 송중만 푸르렀다. 풍상이 섞어친제 너 무슨 일로 혼자 푸른 두어라 내 성의언이 무러무삼하리. 자, 보니까 밑에 중장 볼까요? 자, 풍상이라는 건 모진 바람과 된설이에요. 섞어칠 때 너 무슨 일로 혼자 푸르느냐? 너가 누구겠어요? 송죽이겠죠. 의법 쓰고 있네. 두어라 저마다 바탕이니 바탕? 본성이란 뜻이에요. 내가 물어서 무엇하리? 그거는 물을 이유가 없는 거야. 물을 필요도 없는 거야. 라는 의미겠어요. 초목, 연약한 존재예요. 왜? 다 매몰되었어. 매몰한 제 눈에 덮여서 드러나지 않게 파묻혔을 때 송죽,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존재예요. 푸르름을 계속 유지하는 존재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결국은 이 초목과 송죽은 대립적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매몰되었다는 것은 좀 전에 이 작가가 어떤 상황이었죠? 개추곡사로 인해서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쫓겨났는데 그 개추곡사에서 지조와 정조를 다 저버린 존재와 그래도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있는 존재, 이렇게 두 개를 대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작가는 이쪽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풍상이 섞어칠 때, 된설이 바람이 막 뒤섞여 휩쓸 때, 한마디로 옥사가 있는 시련의 시기일 때 너는 의인화되고 있나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렇죠. 송죽을 가리키는 말이죠. 무슨 일로 혼자 푸른 무슨 일? 자, 무슨 일로 혼자 푸르냐? 너도 안 푸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너가 이 시련을 겪는 것은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시련을 겪을 일이 없잖아. 그죠? 너 왜 혼자 푸르냐? 너 왜 혼자 푸르느냐? 너 왜 혼자 그 난리니? 야, 그러지 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야, 너는 왜 혼자 푸르니? 대단하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간에, 두어라, 내 본성이니, 바탕이니, 무엇하리?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내라고 하는 건 1인칭 대명사죠. 내가 아니야. 2인칭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내가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은 누구 탓이야? 내 탓이야. 내 본성이 그래. 내 본성이 어떤데? 늘 푸르거든. 내 본성이 어떤데? 지조와 절개를 지키거든. 결국 중장에서의 이 어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는 자책성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내 스스로가 뭐하다? 푸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어 간단하게 세 가지만 체크할까요? 풍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죠. 자, 불의의 어떤 정치 권력. 초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력에 무너지는 나약한 정치 관료들. 송죽은 결국 뭐야? 늘 항상 푸른 작가 자신, 지절의 자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징성,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시어가 대립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문과 자답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현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지조와 절개를 다루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수 보겠습니다. 사수는 좀 어려워요. 어려운 게 그러냐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런데 요거는 부연 설명, 참고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후 이 진직것가 이때 이는요 주격조사죠. 유후의 기계로다. 진실로 사후 이면은 이건 서술형 연결음이에요. 일정하니 나오리니 그려도 아닌 양하여 여시객이 되도다. 뭔 말이야? 몰라. 사후가 누구야? 장량이 누구야? 여시가 누구야? 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간에 사후의 진심인가 장량의 계략인가 대꾸법이네. 진실로 사후라면 가정법이네. 절대 아니 나오려니 진실로 사후의 진심이라면 나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나 아닌 양하고 아닌 척하고 다시 나와서 여시의 손님이 되었구나 라고 해서 이 누구 사후가 진심을 깨고 나온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사후가 뭔데? 봅시다. 사후 상산사호래요. 뭐래니? 한나라 초기의 은사 숨어 살던 선비입니다. 진나라 말기 난리를 피하여 상산에 들어가서 숨어 살았어. 속세는 싫어. 나는 산속에 살 거야. 했는데 나중에 장량의 계책에 말려들어 정치에 참여한다. 아,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구나. 유후라고 하는 건 장량이에요. 여씨는 여후를 얘기한다. 유방의 황후. 자, 사후가 진심인가 장량의 기묘한 계략이로다. 자, 대꾸법이죠. 진실로 사후라면, 진실로 사후였다면, 진심이었다면 일정 아니 나오려니 나오지 않았을 것인데 절대로 나오지 않았을 것인데 그래도 아닌 양하여 여태우의 손님이 되었도다. 현실 정치에 참여하였구나. 그래서 나도 정치에 참여하고 싶다? 아니야. 중도의 뜻을 포기한 사후에 대한 비판이라고 봐야 돼. 선생님, 왜? 이건 나도 사후처럼 나가겠다는 뜻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려면 좀 전에 봤던 삼수, 제3수 늘 혼자 푸르다는 것과 맞지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고 현실 정치에 참여한 사후에 대한 비판이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오수하고도 연결됩니다. 오수 보겠습니다. 양생이 그 누구인가 진실로 고고한 선비로구나. 진적 진나라 때의 이름 없고 한나라 때 아니 나타나니 어떻다 숙손통은 오다 말라 하는 거. 이게 무슨 소리야? 진나라 때는 이름이 없었대. 그러니까 무명선비인가 봐. 한나라 때는 아니 나왔대.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야. 어찌하여 숙손통은 이 숙손통이라는 사람이 컴온 정치 같이 하자. 우리 손잡고 세상을 바꿔보자 라고 했나 봐. 그러니까 오지 말라 하는가? 그래서 왜 오라고 하고 말라고 하느냐? 라고 해서 예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양생. 여기서 볼게요. 한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뒤 숙손통이 한나라의 예절을 세우고자 노나라 선비 30명을 초대할 때 100년의 덕이 없어 예절이 서지 않았다고 나가기를 거절했던 두 선비래요.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거네요. 양생이 그 뒤런고 그 누구인가 진실로 고사로다. 고사 고고한 선비 고결한 선비 이로다 평가하고 있네요. 그죠? 뭐야? 양생에 대한 화자의 평가예요. 좀 전에 봤던 사후하고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적에 이름이 없고 이름이 없다는 것은 유명하지 않고 한적에 아니나니 나타나지 않으니 즉 관직 정치에 진출하지 않으니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어떻다 어찌하여 숙손통은 오다 말라 하는 거 반어적 표현이죠. 숙손통의 요구를 거절한 양생에 대한 칭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명인사인 양생의 일화를 통한 사후의 이중성 비판이다. 그러니까는 이 오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사수하고 오수를 같이 놓고 봐야 돼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사수하고 오수의 대비적인 효과를 작가가 쓴 산중독언, 산속에서 혼잣말을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진실됨 여부를 아는 것이지만 커다란 화란을 겪고 나면 그것은 마각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개축 옥사의 변이 일어났을 때 사대부들의 행위는 천가지 만가지로 사람에 따라 각각 달랐다. 평소 도의를 담론하며 명절을 자랑하던 인사들이 도리어 나약해진 나머지 두려움과 겁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떼지 못하는가 하면 평범한 인물로 지목되던 인사들이 떳떳이 자기를 내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요 자랑하던 인사들은 사호라고 대표성을 띠고 있고요. 평범한 인물들은 양생이라고 대표성을 띈다라고 보면 돼요. 아, 이름 없는 자라고 하여 반드시 속까지 차지하는 것은 아니나 속이 차지하는 자는 끝내 허명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법이다. 한마디로 욕먹는다. 내가 이번 일로 본받고 경계할 바를 한 가지씩 알게 되었다. 본받을 거, 경계할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요 산중독언을 박스 보기로 삼고 사수와 오수를 같이 놓고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설명 간단해요. 똑같은 말이니까 그냥 한번 쭉 훑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수 보겠습니다. 어젯밤 눈 온 후에 달이조차 빛이었다. 눈 후 달빛이 맑음이 그지없다. 어떻다 천말 부우는 오락가락하나뇨. 이게 무슨 말이야? 어젯밤에 눈이 온 후에 달이 쫓아와 비치는구나. 눈도 흰색, 달도 흰색. 그런데 흰색과 흰색은 밝은 거죠? 그런데 이 밝은 것을 얘는 뭐예요? 맑은 것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이 구름은 부정이 되겠네. 조금 더 볼까요? 봅시다. 어젯밤 눈 온 후에, 눈은 시각적 이미지 하얀색일 거예요. 달이조차 빛이었다. 달도 역시 시각적 이미지 하얀색일 거예요. 그러면 흰색 플러스 흰색이니까 엄청 흰색이죠. 눈 후 달빛이 맑음이 그지없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맑음이. 즉 밝음에서 뭘로? 맑음으로 승화된 거죠. 자, 여기까지. 눈의 하얀색 이미지와 달빛의 하얀색 이미지가 서로 맞물리는 산촌의 정경을 나타내면서 또 하나 맑음이라고 하는 덕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다 어찌하여 천말 부운 하늘 끝에 뜬 구름, 저기 끝에 뜬 구름이 오락가락하는가 라고 해서 혼탁한 정치 현실에 대한 걱정을 나타내고 있다. 우국지정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화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산촌에 있죠. 산촌에 있고요. 여기 집이 있어요. 일단 돌길은 어떻게 됐죠? 끊겼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대궐이 있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자, 끊겼으니까 못 가. 거기다 이제는 달이 하얗고 눈도 하얗게 폈어. 그럼 여기는 뭐야? 맑아. 여기는 긍정의 공간이야. 그런데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천말부운이야. 저 끝, 천말부운에는 뭐가 있는 거야? 그렇지. 구름이 껴 있는 거야. 구름이 껴 있으니까 맑아, 안 맑아? 안 맑아. 그래서 이 나라가 임금이 걱정이네. 이 임금을 어떻게 맑게 해줄까라고 하는 어떤 혼탁한 현실 정치에 대한 걱정이면서 우국지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혼탁한 현실 정치에 대한 걱정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화자가 있는, 작가가 있는 산촌과 그 다음에 천말, 이 공간적으로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산촌은요, 화자가 있는 공간, 여기고요. 자연 속의 공간이에요. 천말은요, 화자가 떠나온 공간이고, 저기죠. 속세, 세속이고, 현실 정치 현실의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는 밝음이 조화를 이루어서 맑음으로 승화된 명덕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왕의 덕화를 가리는 구름이 있는 공간, 혼탁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다 오락가락하느뇨 라고 해서 걱정하는, 어찌하여 오락가락하는가 걱정하는 우국지정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칠수 보겠습니다. 자, 이 칠수도 우리가 이제는 단영시조로 요 작품만
따로 빼서 이제는 문학교과서 내지는 모의고사 같은 데서 아주 잘 나오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냇가에 해오라봐 무슨 일 서 있난다. 자, 무심한 저 고기를 어여 무슨 하려난다. 아마도 한 물에 있거니 니저신들 어떠리. 냇가에 해오라봐, 해오라비야 라고 해서 이 해오라비는 뭡니까? 남을 해치려는 자, 남을 없애려는 자,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는 자, 부정적인 인물이죠. 무슨 일로 서 있난다, 니은다죠? 니은다는 2인칭 의문영음이에요. 그래서 있느냐라고 해석하면 되겠고요. 2인칭이니까 이걸 갖고 의인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심한, 마음이 없는, 욕심이 없는, 사심이 없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는 저 고기는 약자예요. 어찌 본다면 작가의 분신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엿보아서 무슨 하려난다, 무엇 하려고 하느냐, 왜 얘를 노려보고 어찌하려고 하느냐. 아마도 한 공간이죠. 냇가예요. 같은 물, 같은 공간, 같은 조정에 있으니 니저신들 어쩌리, 이진들 어쩌리, 니따는 있다. 옛날에는 두음 법칙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잊고 살아라. 얘 자꾸 신경 쓰고 잡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잊고 그냥 같이 살면 어떻겠느냐 라고 함으로써 어떤 조화로운 삶, 공존의 삶이죠. 한마디로 싸움을 그치고 화평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1수부터 7수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얘기하고 단순히 자연 친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연과 속세와 자연의 대비를 통해서 현실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7수의 우위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우위성이라는 건 알레고리죠. 함축적 의미가 딱딱 1대1로 대응을 이뤄요. 좀 전에 했던 설명하고 같습니다. 정리한다면 해오라비는 강자, 당쟁을 쌓는 무리, 상대를 죽이려는 무리, 싸움을 일으키려는 무리, 고기, 약자, 당쟁에서 밀려난 무리, 쉽게 얘기해서 작가의 분신, 아바타, 한물, 해오라비와 고기가 공존하는 공간, 한 조정, 나라, 공동체, 기타 등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저신들 어떠리 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잊고 살아라. 자, 조화롭고 싸우지 말고 화평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소망하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 내용 단락의 마지막 수인가요? 8수. 혓가래 기나 자르나 기둥이 기우나 트나 수간목 작은 줄 웃지 마라. 어집어 만산 나월이 다 내 것인가 하노라. 자, 집을 지었는데 집이 좀 어설픈가 봐. 석가래가 길거나 짧거나 기둥이 기울었거나 틀어졌거나 몇 칸 안 되는 초가집, 화자가 있는 집이죠. 4칸짜리였죠. 작다고 비웃지 마라. 산에 가득 자란 덩굴풀이 비친 달이 다 내 것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만산나월은 뭐겠어요? 그렇죠. 자연이죠. 혓가래는 석가래. 기나 짧으나 기둥은 기둥이 기우나 트나 한마디로 석가래의 길이나 기둥의 기울기 이런 거 중요하지가 않아. 수간목 4칸짜리 초가집 소박한 삶이고요. 화자의 공간이겠네요. 작은 줄 웃지 마라 비웃지 마라. 결국은 소박한 삶에 대한 뭐가 드러나고 있다? 자부심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집어. 자, 요거는 시조 종장의 첫 어절. 3글자 감탄사예요. 만산나월이 그냥 자연이라고 해석합시다. 다 내 것인가 하노라. 한마디로 뭡니까? 자연과 동화된 모습. 자연친화, 물화일체, 물심이려, 혼용일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자연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한 만족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30수 중에 첫 번째 내용 단락 1수부터 8수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1수부터 8수까지를 쭉 한번 훑어본다면 키워드. 자, 1수의 키워드는요. 1편 명월이었고요. 속세와의 단절, 그 다음에 자연 친화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2수, 전원, 역군은이죠. 전원에서의 삶과 그 다음에 역군은이셨다가 이제 화자의 태도가 될 거예요.
삼수는 소나무죠. 소나무와 대나무를 통해서 지주와 절개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사수하고 오수에서는 고사를 인용하고 있네요. 사수에서는 사오를 통해서 현실에 타협한 사오를 비판한 반면 오수에서는 양생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지킨 양생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육수에서는 천말부운을 통해서 혼탁한 현실 정치에 대한 걱정을 드러낸 반면 7년에서는 헤오라비와 고기를 통해서 서로 조화롭게 사이좋게 지내기를 소망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8수에서는 만산나월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만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를 한번 구조도로 본다면 자 여기서는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고사를 인용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혼탁한 세상에 대한 걱정, 우국지정을 6수 7수에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8수에서는 욕망을 해소하는 방법이 결국 자연밖에 없다. 자연 친화다. 라고 마무리 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음의 시조 방홍시어 전체 30수 중에서 첫 번째 내용 단락 제1수부터 8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 버튼과 그 다음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